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유민영입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무려 상장사 중에 497개사가 주주총회를 여는 슈퍼 주총대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시는 지금 투자자분들도 지금 나는 소액주주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최대 주주나 경영자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염려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는 국내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요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일 연속, 오늘은 좀 보합권이긴 하지만요. 3일 연속 좀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시장이 조금 상승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일단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 선물 시장과 함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도 돌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기관 매수까지 관여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기말 효과인 건지 아니면 기말 효과를 넘어서는 한국의 펀더멘탈의 변화인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을 ECB의 결정 이런 것들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 시장의 정체 구간에서 또 한국 증시나 이머징 증시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1분기 내내 강했던 선진국 증시와 1분기 말에 이 이머징 마켓의 흐름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흐름이 이게 지금 분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교차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기관들의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것들이 작용을 했고 외국인이 매도만 안 해주니까 이렇게 시장이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의 추가적인 경로는 결국은 기대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유입돼야 되는 상황. 최근에 이틀간 흐름만 본다면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데 다음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의 추가적인 확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매수 전환이었는지 확인해보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러프하게는 2000선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되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변 요건들의 개선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가 좀 다음 주 목요일을 좀 기점으로 변할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요일에 어떤 이슈가 있죠? ECB의 이제 결정이 있죠.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중국 쪽의 부양책과 ECB의 부양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와 또 상승 탄력이 좀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좀 글로벌 위상이 굉장히 물론 좋았지만 지금도 좋은 편이지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애플의 글로벌 위상 어떻습니까? 애플의 실적 발표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애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아마 유로존 흐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의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로존 흐름 속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 효과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을 쓰려면 결국은 유로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책을 쓴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유로존 경기를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유로존 제조업 PMI나 유로존 성장률이 물론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 여기인데 지금 검정색 부분, 이 부분이 현재 지금 흐름이거든요. 전망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요 격차가 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외신의 뉴스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동안 이런 부양책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독일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 지표들이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PMI나 GDP 성장률만 보면 분명히 상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속도가 제한적이어서 이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PMI 중에선 독일이 꺾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이 유로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국가의 일종의 연합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프랑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실제로 프랑스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 과연 정책을 강하게 쓰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ECB의 최대 주주가 독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독일의 입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유로존의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총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소비와 투자 쪽 지표들이 일부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유로존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매 판매도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기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의 기대 지수, 즉 미래 지표가 지금 같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총수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소비,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투자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비는 이렇게 개선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LTRO 같은 것들을 걷어가면서 기존에 취했던 정책들을 한 발씩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측면에서 또 보면 지금 유로존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 설비 투자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총 수요가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긍정적인 방향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요. 오히려 너무 빠르게 붐업을 시켜서 빠르게 소진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언제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은 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 쪽에 좀 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다른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이슈는 애플이 아니라 유럽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양책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는 꾸준히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때문이죠.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생산자 물가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건 물건 가격을 못 올린다는 얘기고, 물건 가격을 못 올린다는 얘기는 아직도 수요 공급이 조금 이 공급자 쪽에서는 안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맞춰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환율 효과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소비자들이 강력한 소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소비의 속도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로존 쪽에서도 아마 이번엔 마이너스 금리가 정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법이거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써서라도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소비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정부 투자도 조금 늘리는 방향 속에서 기업 투자까지 끌어올려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난 총수요가 고용을 또 추가적으로 늘리고 이것이 다시 소비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물가를 탈피하는 방법이 유로존이 가장 이 부양책을 써야 되는 큰 이유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유로존에서 LTRO 같은 이런 장기 자금들을 풀어줬다가 회수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장기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서 안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3개월, 2년물 금리는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조금 웃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장단기 금리의 변동에 의해서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우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의 방향성은 분명히 위쪽이고 앞으로 위쪽으로 더 갈 것 같긴 한데 그 속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물가를 빠르게 상승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담은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씩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 달러의 주봉인데요. 지난 2012년 여름에 저점을 찍었던 유로 달러가 꾸준하게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 라인까지도 위협하기도 했다가 최근 들어선 잠시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로존의 유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독일이라든지 도이치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현재 구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회복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있냐면 유로화의 약세와 전반적으로 이들의 수출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즉 순수출의 증가 자체가 경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언제든지 경기의 속도를 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선 계속 정책을 빨리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경기 회복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가 회복될지 안 될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시장의 업종을 말하기 전에 큰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 유로존에서 다시 한번 돈을 풀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도 강화될 수 있고 또 하나 유로존의 경기 회복도가 빨라질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이 소통을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정책을 들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이번에 4월달 초에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요소 공급 정책이 있다면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약간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측면에서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체 시장을 대하는 측면에서의 맥락을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유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모두 다 잘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유럽에 무엇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컬러TV 같은 제품들, 일종의 가전제품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품목별 흐름 중에서 컬러TV의 주요국 수출 추이인데요. 지금 가장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두 지역입니다. 근데 멕시코와 슬로바키아로 나가는 이 컬러TV 물량들이 모두 일들 국가에 파는 물량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멕시코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가는 물량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동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동유럽에서 소비되는 물량도 많겠지만 이것을 다시 서유럽 쪽으로 판매되는 그런 물량도 꽤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IT 가전 쪽의 전반적인 판매 동향이 유럽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까 소비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쪽은 역시 이 전체 가전제품이 아니라 일부 가전제품, 이렇게 TV와 같은 특화되어 있는 가전제품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한국의 주요 품목 중에서 증감률 측면으로 보면 절대량이 아닌 증감률 측면에서 보면 유일하게 계속 증감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IT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함께 무선통신 제품들이 계속 증감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다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총량 자체는 늘어날지 몰라도 증가율 자체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와 이 무선통신 쪽은 전체적으로 모멘텀도 죽지 않았고 증감률 기준에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이들 제품의 판매가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또 유럽 금융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두 가지는 원자재 관련주. 왜냐하면 유럽 증시의 대부분이 광산주들 이런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들 종목으로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PBR 개념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들 종목이 자극받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금융이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면서 회복되게 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건 바로 조선주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 그래서 상반기까지 실적은 적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표적인 수출 산업들이고 또 이 금융을 이용한 대표적인 산업이죠. 그래서 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자기 돈으로 배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천천히 갚는 일종의 대출의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통째로 사는 회사는 없거든요. 다 리스 형태로 사서 일부분씩 돈을 갚아나가는 형태죠. 그런 형태를 살펴봤을 때 결국은 조선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원자재 업종들이 살아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에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업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전제품 중에서는 TV, 또 IT와 반도체, 그리고 조선까지 굉장히 많은 업종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업종은 바로 맥주 시장인데요. 네, 애널리스트님, 저는 맥주 시장 하면 정말 요즘에 수입 맥주가 많아진 것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맥주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맥주 역사도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초기 시장부터 모릅니다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맥주 딱 두 가지였거든요. 조선 맥주, 그다음에 오비 맥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이트와 오비 맥주로 똑같이 명맥을 이어간 건데 이 초반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조선 맥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오비 맥주가 맥주 시장에서 최강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 맥주가 하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비 맥주가 지리멸렬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브랜드로 카스가 나왔는데 카스도 잠깐 약진하는 듯 하다가 젊은 층에서만 약간 인기를 얻고 제대로 힘을 못 썼죠. 그래서 결국 오비 맥주는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 이것을 인수한 회사가 카스와 합병을 해서 맥주 시장은 하이트와 이제 오비 맥주 두 가지로 이제 갔는데 한 2009년 정도만 보면 오비 맥주는 거의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비 맥주를 인수했던 회사가 카스만 밀고 오비를 아예 그냥 저가 서브 브랜드로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트가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하이트라는 회사가 이름도 하이트라고 조선 맥주 하이트로 바꿨는데 진로까지 인수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신경 쓰는 과정에서 맥주 시장에서의 점유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다시 한번 또 오비 맥주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오비 맥주를 다시 누가 인수했냐면 아노이저-부시라고 하는 세계 2위권의 대규모 맥주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이트가 물론 D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도 내놓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점유율이 뒤집어진 상황에서 그 회사를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서 아노이저-부시로 갔다. 근데 아노이저-부시는 전 세계적인 맥주 회사다. 갖고 있는 서브 브랜드만 해도 몇십 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맥주의 서브 브랜드 물량을 쏟아부을 경우 하이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트에 굉장히 좀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이트라고 하는 시장이 아무리 망가져봐야 두 개 브랜드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존에 이제 6대4 비율에서요. 2005년도 6년도만 보시면 반대로 6대4 비율이었죠. 오비 맥주가 4, 하이트가 6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이트가 4, 오비가 6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점유율을 추가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제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서도 최근에 맥주 전문점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죠. 근데 이런 맥주 전문점이 어떠한 운영을 하나요? 안주를 팔긴 하지만 밖에서 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와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안에 있는 병맥주를 이제 가져다 먹는 그런 형태인데 그 안에 보시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말 다양한 국적의 맥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분기별로 맥주를 수입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는 수입 Y2I라고 해서 이 분기별 변화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어쨌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수입하고 있는 대상 국가. 그래서 과거 우리가 수입했던 건 일본 맥주 정도. 그 다음에 독일 맥주라든지 미국의 브랜드 맥주 일부를 수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펴보시면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맥주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기에라든지 뉴질랜드 별별 국가에서 다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맥주도 들어오고 중국 맥주 굉장히 다양한 맥주가 들어와서 지금 국가별로 보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2009년도 1분기에 28개 국가였는데요. 이제 43개 국가가 작년 1분기입니다. 아마 더 늘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 맥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 시장 이런 것들은 거의 정체된 시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트렌드를 보시면 수입주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는 고도주, 즉 도수가 높은
예를 들어서 중국 독주라든지 위스키 같은 독주들의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와인이라든지 맥주의 전반적인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또 올해 스포츠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뭐 워낙 새벽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할 때는 당연히 뭐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옆 그림을 보시면 국산 맥주 출고량도 연도별로 2010년도에 바닥을 찍고 계속 증가했죠. 그래서 오히려 2008년 이후부터 우리 시장의 경제가 조금 침체될 때는 오히려 소주가 많이 팔리는 양상이었습니다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국산 맥주도 점점 많이 팔리고 있고요. 수입 맥주는 더 빠른 속도로 출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맥주 시장이 의외로 성장하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뒤바뀌어진 양강 구도 속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양쪽 회사의 흐름들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현재 고도주 시장보다는 저도주 시장 쪽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조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지나가다가 수입 맥주를 굉장히 많이 봐서요. 우리나라 맥주 업체들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같이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또 뛰어든 업체가 있죠. 바로 롯데가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국내 맥주 시장에 롯데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롯데가 이미 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이라고 하는 음료 사업부 안에 뭐 이제 조그만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만 롯데 아사히라고 해서 이미 아사히 맥주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다른 일종의 이제 브랜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에서 롯데가 일종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또 수입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류 시장에 뛰어든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고도주 시장이 막 성장을 하다가 이제 고도주 시장은 조금 정체에 빠지고 다시 이제 맥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맥주도요. 우리는 이제 라거 공법 하나로만 맥주를 만들어서 맥주가 이제 고조 그만 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맥주보다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뭐 버드와이저라든지 다른 맥주 먹어보면 굉장히 쓴 맥주들 있지 않습니까? 하이네켄이라든지 이런 맥주들 발효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라거 공법이지만 또 예일 맥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맥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쓰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향을 부여할 수 있고 또 뭐 쓰는 그 어떤 공법들이 다릅니다. 상면 발효, 하면 발효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공법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맥주 시장이 커질 걸 예상해서 롯데가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롯데가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맥주의 양이 얼마냐? 5만 킬로리터 정도거든요. 그 5만 킬로리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엔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만 1년에 그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이면 하이트와 오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은 눈에도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하이트 진로와 오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맥주의 총 생산량과 롯데의 생산량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설비로 지금 들어와 봐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키포인트,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는 아직까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단 간을 보는 거죠. 앞으로 성장할 시장이니까 우리도 계속 들어갈 거니까 처음 발 한번 쓱 들이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발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위협 요인이긴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중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실제로 보니까 한 2% 정도? 지금 이제 생산 물량 기준으로만 봤을 때 시장 참여 점유율은 2% 내외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들어와서 시장 판도가 뭐 뒤흔들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롯데에 지금까지 갖춰온 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롯데 칠성 음료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노하우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강자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되겠죠. 다만 이미 이 40% 이상씩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나 오비맥주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다. 단숨에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이미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맥주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생각 없이 마구 이 생산 설비를 늘려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 쓱 들이밀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통망에 한 번이라도 몸을 담아보거나 관련된 그 직종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술 유통, 모든 유통이 마찬가지게 술 유통이라고 하는 게 보통 뚫고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사업자가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롯데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아까 이렇게 수입 맥주가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맥주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모두 이들 맥주 회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트 같은 경우에 뭐 기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비 같은 경우 지금 아노이즈부시를 말씀드렸죠. 뭐 버드아이스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거 레페 맥주라든지 최근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호가든 맥주도 일부 위탁 생산하고 있거든요. 버드와이저라든지 이런 맥주들을 이미 오비 맥주나 하이트 진로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롯데 아사히에서도 아사히 맥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고급 맥주들을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수입 브랜드들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수입 맥주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이들한테도 유통 측면에서만 보면 이득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술 시장의 유통 시장을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술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등을 타고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정말 많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뭐 아사히라든지 뭐 삿포로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예 우리나라에 직접 법인을 진출을 해서 유통망까지 장악하는 게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또 비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이들의 유통망에 업어가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수입 맥주의 상승이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롯데의 진출이 잠재적인 위험이기는 하나 지금 당장 시장을 압박할 만한 요인으로 조금 생각하는 것을 많이 좀 오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하이트 진로의 주가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런 악재들을 좀 많이 소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하이트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이트가 뭐 초두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6대4의 좀 상위 점유율을 가져가다가 좀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서 하이트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하이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가 측면에서는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원가 측면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들이 쓰는 돈 그리고 향후 제품 가격의 움직임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들이 쓰는 돈, 그러니까 뭐 메가라든지 그다음에 호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맥주를 호프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호프가 일종의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주의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식물인데 그 호프, 메가 가격,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원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맥주가 그 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맥주 제조원가 비중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뭐 포장재라든지 뭐 굉장히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원재료 측면에서 보면 메가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메가 가격은 최근에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작년 하반기서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맥주에 들어오는 이 메가의 관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원래 8%였다가 23%로 25%로 올라갔거든요. 관세율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메가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원가 자체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가격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가격을 올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원가 부분, 올라간 부분들을 만약에 올리지 못한다면 이게 다 이익의 감소 내지는 손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 업계들도 지금 눈치 보면서 언제 가격을 올릴까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원가 나갈 건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반대로 제품 가격의 상승 요인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몰트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맥주를 만드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메가를 약간 발효시킨 이런 몰트 같은 것의 가격에 지금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몰트 가격 자체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쓰는 돈은 제한적인데 제품 가격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원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원가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점유율이 역전당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뭐 투자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만약에 이제 오비맥주가 상장되어 있다면 오비맥주를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오비맥주가 상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뭐 굳이 따지자면 하이트 맥주, 그다음에 롯데 칠성 음료 쪽에서 뭐 관련된 자회사를 통해서 맥주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나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하이트 맥주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맥주 산업만 딱 놓고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분명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사양 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6대4 정도의 비율로 이미 이제 벌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느냐 다시 좁혀지느냐의 싸움인데, 최근에 이제 하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신 좀 차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맥스 하이트 두 가지를 운영하던 걸 최근에 D라고 하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밀면서 뭐 빅뱅의 지드래곤 같은 일종의 뭐 빅 모델을 기용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점유율이 뭐 추가적으로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판매량 기준으로도 보면 하이트는 계속 하향세입니다. 하이트라고 달려나오는 그 맥주 아시죠? 네. 굉장히 딱 보기만 해도 한 90년대 정도 났을 정도로 굉장히 좀 네. 오래돼 보이는 그런 맥주는 판매량이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실제로 맥스는 정체 상태, D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브랜드 전환기라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주의 원가를 올라가고 있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맥주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그다음에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맥주 가격을 2번 올렸는데요. 이때 2번 올렸는데 주가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경기 꺾이는 시점이었고 별로 안 좋았던 시점에 맥주 가격 올라봐야 주가는 내려왔지만, 주가가 바닥 시점에서 맥주 가격 올리니까 비교적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2만원대에서 뭐 3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이때 수익률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맥주가 올리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굉장히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다는 것, 뭐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하이트 진로가 D, 맥스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그런 수입 브랜드를 앞으로 들여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맥주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야 되는 시점인데, 너무 악재만 보고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소주 시장 그렇게 나쁜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시장도 뭐 지역 소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진로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소주 시장에서도 가격을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빠질 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고배당 정책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줄 때는 뭐 현재 주가 대비해서 6%, 7%의 수익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배당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익이 개선된다면 올해도 그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배당을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800원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3% 이상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은행 가서 맡겨봐야 2% 후반의 지금 이자율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배당으로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뭐 100%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현재의 가격대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배당만으로도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미 악재를 좀 반영한 주가도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맥주 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선물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해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일 연속으로 코스피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선물 시장은 오늘 간략히 보니까 조금 등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좋았고요. 그 장 좋았던 거를 어제, 그러니까 26일, 27일 날, 전일 날 선물 매도, 매수, 외국인 계약수와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그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일부러 청산시키면서 외국인들이 하방 경직성을 오히려 선물 시장에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야간 시장에 그 전전일장에 선물 600개 매수, 그리고 어제장에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선물 계약수 야간 선물에서 1200개 매수하면서 충분히 이 박스권 상단으로의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상단으로 뚫을 수는 있어도 몸통으로 뚫지 못하고 꼬리만 찔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기관들의 가치 매수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콜옵션이나 풋옵션 이런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상방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눌리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강한 장세, 그 불 스프레드라 그러죠. 강한 이 황소상을 뜻하는 강한 장세가 조금 연속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상방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장중에는 조금 등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추천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기조가 그 상방이거든요. 가장 큰 기조가 상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상에서 이 화력을 레버리지를 키워서 장 초반부터 좀 과감한 베팅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고요. 이 음봉을 이용한 매수, 음봉이 뜰 때마다 지수가 눌릴 때마다 계속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다른 부차적인 상품 같은 경우를 말하자면 US 달러 선물을 매도를 치거나 은행 쪽을 바꿔서 그 주식 계좌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한 주의 장세였습니다. 그게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음봉과 양봉을 또 이용해서 하는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상방이 좀 예상된다면 선물 포지션 계속해서 조금 강하게 가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해외장인데요. 해외의 이 S&P 선물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포지션, 그리고 기관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 LP 역할을 하면서도 1년 3개월 만에 2,200만 개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1년 3개월 동안 코덱스 레버리지를 200만 개를 매수한 적이 요번 올해 딱 한 번뿐입니다. 매도를 친 적은 3번이나 있었지만 매수를 친 적은 어젠가 그제 다 한 번이었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장세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엄청난 수량을 매수하는 기관의 모양을 봤을 때 이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근거로 단초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지금 S&P 자리가 워낙 아슬아슬한 자리,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위험자산의 두 번째 격인 이 유로 자체도 지금 이 급락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장세에 대한 그 경기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버티고 있는 건데, 이 차트 모양으로는 언제든 하방으로 이 슈팅이 나오면서 이 크게 봤을 때는 쌍봉을 찍으면서 하방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마무리 질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 국내 장세가 좋다 그래서 인메이 박스권 상대는 닿았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기는 국내 증시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이제부터는 글로벌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번 주말에 글로벌 장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지가 어떻게 보면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이 주가 지수가 상방으로 칠 수 있는 걸 가늠하는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전문가님들 말씀 따라서 좀 주의하는 투자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본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오늘 2.6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세로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짚어볼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바닥은 확인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아래를 모르고 내려가다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반등했죠. 한 2, 3일 아주 강하게 반등하다가 갑자기 꺾인 것은 결국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2014년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보시면 이 컨센서스가 뭐 계속 좋을 거다 하면서 또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익 관점이 계속 낮아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더 낮아지지 않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오히려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 최근에 주가 많이 낮아진 종목군들이 이 얘기만 나오면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 종목 올라가니까 LG도 올라갔죠. 호남석유 아니죠. 이제 롯데케미칼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 컨센서스가 낮아지지 않으면서 실적 바닥 가능성, 1분기 좋아질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툭 주가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주가는 싼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향성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기보단 터닝이다,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속도, 그리고 얼마만큼, 언제부터 강해질지 이런 게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길 들어가게 되면 해를 기준으로 방향은 분명히 저쪽인 걸 알겠는데 이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될지, 또 이쪽 길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각도를 틀어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게 이제 헷갈릴 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의 방향은 동쪽이 확실한데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인지 아니면 굉장히 험난한 길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어느 정도 바닥을 쳤고 이익이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주가도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에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철강산업 전반을 살펴보면요. 철강산업에 좀 키를 쥐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전망 어떻습니까? 중국도 지금 구조조정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철강 가격이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주요 도시의 이 철강 유통 이제 재고인데요. 2014년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결국은 물량이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여전히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의 속도는 생각보다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급증하겠지만 2012년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2014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남아도는 유유 설비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2014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왜냐하면 중국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회복된다면 지금 중국 내 철광석 가격이나 열연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미약하고요. 철광석 수입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급등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제품 가격만 올릴 수 있는 여건 만들어지면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열연 가격들이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버텨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가와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가격 자체 아직까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열연 가격도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찾아 나간다면 서서히 롤마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포스코의 수익성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철강 업체 관련해서도 좀 전망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포스코의 좀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동부제강을 인수한 것입니다. 동부제강을 인수한 이 이슈 좀 어떤 영향 미칠까요? 그러니까 동부제강 전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동부제강의 일부 사업부, 당진대철소라든지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시각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아직 확실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실사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에 미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먼저 반영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 빠지고 있냐면 포스코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대우인터도 샀고 뭐 이거저거 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해외 투자도 많이 하면서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해외 이제 신용평가사들에서 막 신용등급들을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좀 돌아섰고 수익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주가도 안 좋았던 건데 현재 이런 구간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추이에 동부제철의 사업부를 또 산다? 근데 그게 한 1조 원 정도 물량되거든요. 이번에 찢어서 팔 수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패키지로 팔려고 하고 있고 패키지로 사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우리나라 내에선 포스코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장기적으로 이걸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 제강의 추가적인 확대라는 측면에서 또 업력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당장 뭔가 회복해야 되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1조 원 정도의 돈을 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주가가 이렇게 쉽게 꺾여 나가는 거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포스코의 재무 상태에도 그렇게 크게 그 불명확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회복 속도가 문제지 방향성만 확실하다면 장기 투자자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고 그전에도 언급드렸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미 30만 원대 초반에 왔을 때부터 포스코는 사들어가기 시작했어야 되는 가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렇게 뭔가 이슈가 불쑥불쑥 터져 나올 때마다 여전히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병행하실 수 있다면 좋고 만약에 트레이딩 자체를 못 하신다면 계속 조정시를 이용해서만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포스코 좀 대형주이니만큼 좀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시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한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